1시간짜리 올리는데 우와 하루 종일 걸렸어. 자 168쪽에 여기 보면 이제 생명 나와 있는데요. 생명체의 유전 정보는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티민으로 알죠 이거? 몇 번 들어봤잖아. AGTC 뭐 이렇게 AGCT라고 그러죠. 머리끝 써서 AGCT 이게 이제 뭐야? DNA 네 가지 요소예요, 그죠? 인간의 유전 정보가 생각외로 단순하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요 네 개의 어떤 정보로 이제 뭐 연속체 뭐 32개인가? 맞냐? 32개씩 염색체. 그걸로 이제 유전 정보 안에가 다 들어있는 거잖아. 그래서 유전 정보로 구성된 DNA 염기 서열에 저장되어 있다. 동일한 염기 서열을 가진 세포들이라도 유전자 발현 양상은 다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을 후성 유전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염기 서열 이 AGCT가 똑같더라도 뭐라고요?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후성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 서열 그래서 여기 이제 후성 유전이라는 말이 나와요. 후성 유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후성 유전이란 DNA 염기 서열의 변화 없이 뭐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DNA 염기 서열은 뭐라고요? 염기 서열 변화는 없고 변화 없이 뭐만으로? 화학적 변형을 통한 유전자 발현을 후성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화학적 발현을 통한 화학적 안 변해. 화학적 변형을 통한 벌써부터 까고 있구나. 화학적 변형을 통한 유전자 발현입니다. 화학적 변형을 통한 유전자 발현을 후성 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후성 유전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뭐예요? 대표적 예로는 DNA 메틸화와 히스톤의 아세틸화 등이 있습니다. DNA 메틸화는 DNA 메틸화라는 게 나와 있는데 DNA 메틸화는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인 전사 나와 있죠? 전사 뭐예요? 뺏기는 거야, 알겠어요? DNA 데이터는 너무 소중하잖아. 그래서 그 DNA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걸 살짝 뺏겨요. 그걸 뭐라 그래? RNA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 유전 정보를 살짝 뺏겨가지고 이렇게 그 약간 가상 데이터처럼 만드는 거를 그걸 이제 전사라고 그래, 알겠어요? 그래서 RNA가 해요, 대부분. 그래서 유전자의 전사 조절 부위인 프로모터네. 프로모터는 나도 모르겠어요, 이것도. 어떤 그 부위를 말하는 거 알겠어요? 뭐 끄트머리 뭐 이런 부위겠지.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사이토신에 메틸기가 부착되어 특정 유전자의 자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전사를 뭐예요? 억제하는 과정입니다. 전사가 억제되니까 당연히 DNA 발현이 안 되겠죠. 이 과정은 주로 사이토신과 구아닌이 인접한 서열 거기 그 CpG잖아. 그래서 일어나면 DNA 메틸화 효소 자 DNA 뭐라고요? DNA 메틸화 효소라고 그래요. 효소 그러면은 대부분 생명이나 화학에서 무슨 작용을 해요? 활성화 또는 촉매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 효소 촉매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지. DNA의 효소의 뭐라고요? 촉매 작용이에요. 그냥 촉매 작용이야. 그러니까 이 효소가 원래 촉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뭐라고 어떤 과정을 촉진시키는 매개물이 되는 거죠. 알겠어요? 촉매가 뭐라고요? 어떤 과정을 빨리 하는 걸 촉매라고 그러죠. 그래서 메틸화된 DNA는 전사인자들의 결합을 방해하는 구조를 형성하여 유전자 발현을 차단하는 일종의 정지 신호 역할을 한다. 이건 뭐 동어 반복이니까 안 해도 되죠. 왜? 여기 전사 억제라는 말을 벌써 했잖아. 전사 억제라는 건 유전자 발현이 안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억제 정지 신호. 반면 히스톤의 아세틸화는 자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나왔죠. 히스톤의 아세틸화가 있어요. 는 전사를 뭐 한다고요? 촉진합니다. 제일 중요한 말은 다른 것도 필요 없고 전사 촉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제 유전자를 발현시키겠죠. 그래서 형성하여 어디까지 전사를 촉진하는 화학적 변이다. 히스톤은 DNA에 감겨있는 단백질 구조체인데 그 꼬리 부분의 라이신 장기에 아세틸기가 결합하면 몰라 나도 다 뭔지 라이신 장기가 뭔지도 모르고 아세틸기도 잘 모르겠어. 어쨌든 뭔가 결합하다 보지. 그래서 히스톤과 DNA 간의 상호작용이 느슨해진다. 이는 마치 단단히 감겨있던 실타래가 풀리는 것처럼 전사인자들이 DNA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
유전자 발현을 촉진합니다. 유전자 발현을 당연히 전사를 촉진하니까 유전자가 잘 드러나게 해줍니다. 알겠어요? 반면 히스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탈이지 탈. 탈이니까 뭐야? 벗어나는 거 알겠어요? 탈피한다 할 때 그 탈이에요. 다 똑같은데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가 나와 있잖아. 히스톤 탈아세틸화 효소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얘도 촉매야, 촉매인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해요? 탈이잖아, 탈. 네. 탈이니까 어떻게 하겠어? 반대로 가겠지, 얘는. 네. 탈이니까 반대로 가서 얘는 뭐 하겠어? 전사를 억제하지, 그렇지. 그래서 라이신 장기에서 아세틸기를 제거하여 DNA 히스톤 복합체의 구조를 더욱 조밀하게 만들고 유전자 발현을 억제합니다. 전사 촉진이란 말은 안 나오고 전사 억제는 아니고 그냥 뭘 한다고 얘는? 그냥 유전자 발현을 억제합니다. 왜? 거기 아세틸기를 제거하기 때문에 아세틸기를 제거해서 아세틸화하는 이 아세틸기를 제거해서 유전자 발현을 억제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같겠네? 대충 요런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어요? 얘는 반대겠네? 그래서 한편 정상적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세포에서는 유전자 발현을 증가해야 돼요? 억제해야 돼요? 정상 세포에서는 억제해야 된다는 거 나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억제가 풀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암세포가 늘어나는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세포를 억제하면 결국 뭐를 해야 되는 거야? 결국? 이거 해야겠네. 이거 얘하고 얘 둘 중에 DNA 메틸하고 히스톤 탈 아세틸화를 해야지 암 치료를 하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예상이 돼야지. 암 얘기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순간 알겠어요? 네. 앞에서 요거 두 개가 이제 얘는 전사 억제, 얘는 전사 촉진, 얘는 발현 억제니까 결국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이제 암 얘기가 나오는데 자 암은 뭐를 해야 돼? 결국은 정상 세포를 그러니까 마구 증식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 당연히 억제를 해야겠네. 이런 생각을 좀 해야겠죠. 그래서 정상적 세포에서는 종양 억제 유전자가 활성화되어 세포의 분열을 조절하고 무제한 증식을 방지한다. 그러나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하면 그렇죠. 후성 유전적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이게 유전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가지고 이러한 보호 메커니즘이 무너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러니까 이게 암 걸리는 메커니즘이 이렇게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가 왜 이렇게 발생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DNA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예를 들어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DNA 메틸화가 과다하게 일어납니다. DNA 메틸화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전사가 과도하게 일어나면 전사가 억제되는 거 아니야? 그 종양 억제 유전자. 그렇지. 거기까지. 그렇지. 히스톤에서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히스톤 아세틸기가 제거되면 얘는 이제 둘 다 뭐예요? 이건 억제를 하니까 암이 당연히 발생이 안 되겠죠. 암이 발생이 안 된다, 그죠? 네? 암이 발생 안 되겠지. 전사가 억제돼가지고. 전사가 억제되면은 애가 세포가 정상적인 수명을 잡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죽어서 암세포로 변형이 되니까 그 새로운 세포를 만들 거를 복제를 해야 되는데 메틸화나 틸아세틴화 이런 게 있으면 원래 DNA에서 전사를 못 해와서 세포를 다시 못 만들어내서 암이 생긴다는 거 아니에요? 잠깐만 갑자기 쌤도 좀 헷갈렸는데 종양 억제 유전자의 프로모터 부위에 억제 유전자구나. 요거 주어를 빼먹었네. 억제 유전자를 억제하는 거잖아. 억제 유전자가 억제되니까 어떻게 돼? 발현이 엄청나게 잘 되겠지. 그러니까 억제 유전자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억제가 억제되는 거잖아. 네. 이게 오케이? 나 갑자기 여기 앞에 주어를 빼먹고 이게 억제되면은 전사 억제되면은 아마 안 생길 텐데 이게 지금 억제 유전자가 이런 문제가 생겨서 억제된 거야. 알겠어요? 제가 까먹어서 주어 여기 그래서 종양 억제 유전자
요거 표시하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게 DNA 메트리아가 일어나고 아세틸기가 제거돼서 그래서 유전자 전사가 이게 그래서 억제되죠. 그래서 유전자 전사가 억제됩니다. 전사가 억제됩니다. 알겠어요? 어떤 유전자 억제가 유전자 전사가 억제돼요? 이 억제 유전자 전사가 억제돼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결국 이러한 오류로 인해서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이 상실되면 세포 주기 조절 시스템이 붕괴된다. 나아가 세포 자살 프로그램이 비활성화되면서 세포는 정상적 수명을 다해도 사멸하지 않고 무한히 증식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정상세포가 암세포가 됩니다. 알겠어요? 억제 유전자를 억제해야 되는데 억제를 못하니까 얘네 때문에 억제가 안 되는 거 알겠어요? 네. 이게 전사 억제를 아이씨 자꾸 도는데 뭐 그래. 그래서 세 번째 나라 그거고요. 그래서 네 번째 나라 기존 항암제는 주로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징을 표적으로 하여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 기존 항암제는 뭐라고요? 기존 항암제는 빠르게 분열하는 걸 억제하는 거죠. 빠르게 분열하는 걸 억제 공격하는 겁니다. 공격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는 방식이 있지만 이 방법은 정상세포 분열 속도가 빠른 속도가 정상세포 중 분열 속도가 빠른 세포에도 손상을 가해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성 유전적 오류를 교정하는 자 새로운 항암제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항암제가 나타났죠. 그래서 새로운 항암제 이 치료제는 후성 유전적 메커니즘을 복원하여 암세포가 정상세포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후성 유전적 항암제인 5-대시라고 해야 되나? 5- 아자사이티겐과 5-아자2 디옥시스타이딘과 같은 약들은 하여튼 약물들이래. 그래서 이게 DNMT를 저해합니다. DNMT 그러니까 새로운 결국 이런 약들이 DNMT가 뭐예요? 저 위에 나왔었잖아. 이거지 이거 여기 요거 네. 요게 DNMT잖아. DNMT 요게 DNMT가 뭐라고요? 저기 DNA 메티라 효소 촉매 그러니까 전사 억제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게 저기 위에 나와서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저해합니다. 그럼 저해하면은 결국 전사 억제가 억제되겠죠. 그래서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부위에 과도하게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가 이제 뭘 한다고 얘네를 제거해 주는 거죠. DNA 메티라 이 과도하게 일어난 거하고 히스턴 아세틸라가 제거되는 거를 이걸 또 억제해 주는 거 알겠어요? 아니 어려워 이 지문 어려웠어. 나만 어려운 게 아니지. 너네는 안 어렵냐? 그래서 이 약물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 다시 말하지만 여기 종양 억제 유전자가 원래는 이런 문제가 생겨갖고 억제 안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암이 발생을 하는데 이 암을 원래는 이 암세포가 발생하는 거를 빠르게 이제 분열하는 걸 공격을 했는데 새로운 건 뭐라고요? 이거를 이제 DNA 메티라 효소 촉매를 이거를 이제 과도하게 분비하는 걸 뭐야? 저해시키죠. 저해시키니까 이 약물들은 종양 억제 유전자 프로모터에 과도하게 일어난 메티라를 제거함으로써 전사 기능을 회복합니다. 전사 기능을 회복하죠. 뭐의 전사 기능을 회복해요? 그렇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이 주어가 좀 살짝 빠져 있는데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를 다시 이제 잘하게 만들어 주는 거지.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 기능을 회복해 줍니다.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 기능을 회복합니다. 이를 통해 억제되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이 다시 활성화되고 암세포의 성장이 저지됩니다. 한편 보리노스타트는 HDAC를 제거해요. HDAC가 뭐예요? 저기 히스톤탈 아세틸화죠. 저 위에 나와 있어요. 요게 뭐였어요? 요게 DNMT였고요. 요게 DNMT였고 요게 뭐예요?
케이스. 요게 HDAC예요. 요게 HDAC였죠. 이게 똑같은 말을 이렇게 영어 약자로 바꾸는 바람에 또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보리노스타트라는 보리노스타트야. 씨. 어떻게 끝은 모르겠어 나도. 보리노스타트 뭐 이게 있는데 얘는 뭐라고요? HDMC를 저해해요. HDMC를 저해하면은 이것도 뭐예요? 발현 억제하는 거를 저해하면 결국 전사가 전사가 증가하게 만드는 거겠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 세로 나감제나 이 버기노스타트나 둘 다 뭐예요? 전사 억제를 다시 가능하게 전사를 가능하게 해주는 거 알겠어요? 네. 뭐예요? 이 종양 억제 유전자의 전사 기능을 둘 다 회복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네요. 네. 그래서 얘도 뭐라고요? 여기 그 써있듯이 뭐 그래서 HDAC를 저해합니다. HDAC를 저해합니다. 이거는 진짜 어렵지. 그래서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킨다는 건 결국 뭘 해준다는 거야?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켜준다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히스톤의 아세틸화 상태를 유지시켜 준다잖아. 이 말은 결국 뭐 해준다는 거예요? 전사를 촉진해 준다는 거야. 전사를 유지해 주거나 전사를 촉진해 준다는 얘기지. 여기 전사 기능 회복 이거 똑같은 거라니까 이거하고. 오케이? 그래서 억제되어 있던 종양 억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한다. 그 결과 암세포에서 세포 전살 프로그램이 재가되는데 암세포가 사멸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암의 어떤 발현 과정, 그 다음에 그 암의 발현 과정을 다시 후성 유전적으로 구하는 것, 해결하는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쉬워요. 여기는 그냥 거저먹기죠. 암 발생에 대한 기존의 설명 모델들인 누드슨의 이중 적중 모델은 종양 억제 유전자의 두 대립 유전자 모두에 돌연변이가 발생해야 종양이 생긴다고 보았다. 이 모델은 망막 아세포전과 같은 유전성 암의 발생 메커니즘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나 후속 유전학의 발전에 따라 그러니까 옛날 그 이중적중 모델은 뭐라고요?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돌연변이에 의해서 종양이 생긴다고 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런데 후속 유전학의 발달에 따라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에서는 암 발생의 경로가 더욱 다양해졌다. 이에 따르면 하나의 대립 유전자에는 돌연변이가 다른 하나에는 후성 유전적 오류가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반드시 다 돌연변이를 안 일으키고 한 개만 뭐라고? 오류가 그러니까 유전적 오류만 발생해도 종양이 생긴다는 거 알겠어요? 옛날에는 뭐로 봤는데 다 돌연변이가 있어야 암이 발생한다고 봤는데 이제는 후성 유전의 발달에 따라서 이제는 뭐라고요? 그냥 유전적 오류만 발생해도 종양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나아가 두 대립 유전자 모두의 후성 유전적 오류만 있어도 암이 발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니까 기존에 거기 나와 있던 이거 해줘야 되나? 이거 뭐 그냥 쉬운데 이중적중 모델이 있고 그 다음에 확장된 이중적중 모델이 있는데 이중적중 모델에서는 뭐가 일어나야 된다고? 두 개의 대립 유전자가 뭐라고요? 모두 돌연변이어야 돼. 알겠어요? 두 대립 유전자 모두 돌연변이어야 되는데 확장 이중 적중 이론에서는 뭐라고요? 한쪽만 돌연변이거나 한쪽만 유전적 오류거나 또는 양쪽 유전적 오류가 일어나도 뭐라고요?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냥 돌연변이만 암이 발생한다고 본데 여기서는 이제 유전적 오류만 가지고도 한쪽이든 양쪽이든 그래서 더 나아가 거기까지 했네요. 이러한 발견은 암의 발생 기전 여기 또 나왔네요. 기전 앞에서 한번 했잖아. 기전이라는 건 뭐라고 그럴 수 있어요? 앞에서 한번 했잖아. 이거를 메커니즘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잖아. 그 기제 그러니까 사회과학에는 이런 데서는 이제 기제라는 말을 쓰고 생명공학 생물학에서는 기전이라는 말을 써요. 이 둘 다 번역하면 뭐라고요? 메커니즘이 알겠어요?
어떤 작용 방식 이런 거지 알겠어요? 우리말로 하면 뭔가 작용 방식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기제라는 말은 어떤 사회과학 쪽에서 쓰는 말이고 기전이라는 말은 어디서 쓰는 말이에요? 생명학이나 생명공학 이런 데서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암의 발생 기전, 메커니즘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복잡함을 시사한다. 기전, 기제 같은 말이 알겠어요? 같은 말인데 쓰는 분야만 좀 다를 뿐입니다.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니며 가역적이라는 건 뭐예요?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되돌릴 수가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비가역적이라는 말 쓰죠? 네. 아 이것도 자주 나오는 말이에요. 가역적이라는 건 뭐라고? 되돌릴 수가 있다는 말이 알겠어요? 네. 반대말은 뭐라고요? 비가역적이라는 말이에요. 비가역적. 아, 뭐 예를 들면 뭐 많잖아 이런 거. 야 넘어진 책상 세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가역적이지? 네. 컵에서 빠진 물 주워 담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 비가역적이 알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후성 유전적 오류는 돌연변이와 달리 가역적 특성을 지닌대요. 가역적 특성이라는 건 뭐라고요?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거야. 되돌릴 수가 있다는 건 뭐라고? 유전자 조작이 가능하고 스위치를 껐다 켰다가 가능한 겁니다. 알겠어요? 돌연변이는 한 번 바뀌면 못 돌려. 알겠어요? 되돌아갈 수가 없어. 원래 그 제대로 돼 있던 DNA 구조로. 알겠어요? 근데 후성 유전자 오류는 뭐라고요? 되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암 치료가 어떻다고? 가능하다고. 그래서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해서 암세포는 원래의 정상세포로 돌아올 수 있다. 현재 후성 유전적 약물은 일부 암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암정에 대한 임상용 어렵지. 저 앞에 저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어렵고 단어도 어려운 말 좀 많이 있습니다. 뭐 가역적, 비가역적, 기전 뭐 이런 말도 나오고요. 하나 하고 자빠졌어 벌써? 하나 하고 쓰러지는 건 아니겠지? 네. 쓰러지지 마세요. 자 뒤로 갈게요. 뒤에는 더거지 같은데 할 수 있겠지 뭐. 여러분 보세요. 그냥 여러분 읽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 단어들을 좀 익숙하게 보세요. 알겠어요? 자 그다음 뒤로 넘겨서 원자 얘기 나오는데 원자가 얼마나요? 원자가 작지 얼마나긴 얼마나 원자가 작지. 원자를 있잖아 서울로 보면 원자를 서울로 보면 이 크기가 있잖아. 여기 핵은 얼마네? 농구공만 하고 전자는 얼마네요? 전자는 여기 모래알 만한가? 먼지만 해요. 알겠어요? 네. 먼지만 하죠. 먼지만 하죠. 모래알만 먼지만 모래나 먼지만 해요. 이 텅 빈 공간이 뭐야? 원자야. 원자로 이루어있잖아 모든 물질은. 그래서 온 세상은 뭐야? 텅 비어 있는 거야. 알겠어요? 그 불교의 무슨 사상? 공사상 있잖아. 부처님은 천재여서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이미 온 세상이 다 비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지. 이게 종교적으로 약간 농담이지만 철학적 얘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세상은 비어있어.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죠. 세상은 비어있으니까 난 내 몸은 원자로 돼 있잖아. 이 벽도 원자로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내가 이 벽을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비어있으니까 통과할 수 있겠지. 네. 근데 실제로는 못 통과하잖아. 그거 왜 그래? 순간적으로 있잖아. 이 전자의 위치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불확정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그게 뭐예요? 양자역학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벽을 뭐야? 통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약간 좀 얘기가 좀 딴 얘기를 좀 했는데 어찌됐든 그래서 원자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 원자에는 중심에 핵이 있고 요 얘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핵이 있고 그 다음에 핵 주위에 동심원처럼 되어 있는 동심원이라는 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걸 이제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옛날에 이제 뭐냐면은 이런 그림이죠. 입체적으로 그린 그림이 뭐 이렇게인가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게 이제 원자 옛날 그림이잖아. 알죠? 이거. 네. 이게 이제 러더퍼드 원자 모형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위에서 평면적으로 바라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전자가 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전자가 딱 하나만 있는 물질이 있죠. 그게 바로 뭐예요? 수소지. 수소가 이제 저기 전자 그 화학 시간 때 배우잖아. 수의 부산 뭐 저거 그죠? 그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양성자수. 전자 숫자에 의해서 결정이. 아니 그러니까 양성자 숫자하고 전자 숫자는 같지. 같- 같지. 그게 붕괴되면 뭐가 돼요? 그게 붕괴되면 뭐가 돼요? 전자가 하나 날아간 상태를 뭐라 그래요? 이온. 그렇지. 이온. 잘하네. 이온 상태라고 그래. 알겠어요? 네. 과학 시간에 배우잖아. 과학 시간에. 그래서 이게 수소가 이렇게 있으면 수소 원자가 있으면 여기 원자가 원래는 하나가 있단 말이야. 알겠어요? 두 개가 이제 헬륨이고 두 개가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게 헬륨이고. 근데 이것도 맨 처음에 이게 러더퍼드의 원자 모형이고 요즘은 이제 양자역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이제 여기에 이제 존재할 확률이 되게 높다라고 보죠. 이걸 확률적으로 존재한다고 봐요. 알겠어요? 이거 양자역학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옛날 원자 모형에서는 어쨌든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발전해 온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돈다라고 보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이 전자가 도는 값을 뭐라고 그래?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해요. 이 값을 여기서 이렇게 도는 이 동심원을 보는데 이게 수소 전자가 이렇게 도는 여기가 이제 핵이고 여기가 이제 전자가 뱅글뱅글 도는데 이 전자가 도는 이 선을 뭐라고 한다고? 에너지 준위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게 나중에 그 양자역학 할 때도 또 나와요. 이게 그래가지고 원자가 가진 특정한 몇 개의 궤도에만 전자가 존재하므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준위도 특정한 값으로 정해져 있다. 전자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 궤도로, 그러니까 에너지가 있을 때 바깥 궤도로 가고 에너지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안으로 그러니까 핵으로 떨어져요. 알겠어요? 에너지를 얻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기 돈다고 하지 말고 여기 돈다고 합시다. 여기가 매콤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 봐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 빛을 내뿜는다라는 건 에너지가 있잖아. 이렇게 방출하고 밑으로 떨어지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그 빛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데 전자는 에너지를 거기 그냥 써있는 그대로 읽으세요. 왜? 그래서 뭐라고요? 에너지를 얻으면 바깥으로 그 다음에 에너지를 잃으면 뭐라고요? 에너지를 잃으면 안쪽으로 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안쪽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원자가 하나일 때는 전자의 에너지 준위가 특정한 값이지만 그렇죠. 왜냐면 원자가 하나일 때는 이게 에너지 준위가 그렇죠. 하나밖에 없지 이게. 그런데 이게 원자가 어떻게 돼요? 모여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중첩이라고 얘기하죠. 여러 원자가 모이면 여러 원자들의 궤도가 중첩되면서 전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쳐 에너지 준위의 변화가 생긴다. 이로 인해서 에너지 준위는 특정 값이 아닌 이거 에너지 준위는 뭐라고요? 값을 가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다른 원자 전자가 서로 막 마주치면 뭘 갖게 돼요? 이게 범위를 갖게 돼요. 범위를.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게 있잖아. 이렇게 궤도가 한 개만 정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범위를 좀 넓게 이렇게 가진다는 거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에너지 밴드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에너지 밴드는 언제 나타난다고? 그렇지. 다른 원자가 서로 겹칠 때 중첩될 때 나타나는 거 알겠어요? 여러 원자가 중첩이 되면 에너지 밴드가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로 나타난다고? 범위로 나타난다고요. 범위로 나타납니다. 이 에너지 준위라는 말이 있고 에너지 밴드라는 말이 있는데 에너지 준위는 한 개의 원자를 가리킬 때 말하는 거고 에너지 밴드는 여러 개의 원자가 중첩될 때 나타나는 어떤 범위를 에너지 밴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네. 이게 양자역학 할 때도 또 나와 이게. 그래서 여기는 양자역학이 없던데 하긴 작년책에 있었지. 그래서 보통의 물질들은 수많은 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에너지 밴드를 갖고 있다.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성질이 있으므로 그렇죠.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려는 그러니까 이게 핵으로 가까이 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알겠어요? 그 핵으로 가까이 가면서 이 전자는 뭘 방출하게 돼요? 에너지를 방출하게 돼요. 알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
그게 바로 빛이야. 이게 지금 알겠어요? 이게 지금 저기 여기 형광등 켜지는 게 다 무슨 상태야 이게? 이게 에너지가 낮은 상태로 가는 상태인 거예요. 알겠어요? 어디까지니? 그래서 전자는 낮은 에너지 상태가 되는 성질이 있으므로 발광 물질의 전자에 에너지가 공급되면 전자가 바깥쪽으로 이동한 뒤에 여기에 이제 에너지가 공급이 돼요. 여기에 에너지가 공급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뭐를 방출해요? 빛 에너지를 방출해요. 빛을 방출을 하고 그다음 다시 뭐예요?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안쪽으로 궤도가 이동하죠.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궤도가 이렇게.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되면 원래는 이제 자기 원래 궤도로 찾아간다는 얘기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안정화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까지니?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들은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밴드에서 낮은 에너지 밴드로 이동하기 때문에 에너지 변동폭이 특정한 값이 아닌 특정 범위로 이루어진다. 그렇죠. 뭐 이거 원래는 이게 단일 원자일 때는 이렇게 값이 변하는데 밴드일 때는 범위가 변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단락이죠.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원자 얘기를 한참 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하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고 변동되는 폭에 따라서 빛의 색이 다르다. 이게 빛이 입자이면서 파동이잖아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파동이 높다라는 건 뭐예요? 이게 파동이 높다. 파장이 높다 그러지. 아이씨 하지 말까. 밑에 나와 있는데 한번.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밑에 나와 있으니까. 요 얘기 잠깐 할게요. 우리 그 빨간 빛 무지개 있잖아. 빨주노 초파남보. 이거 가시광선이라고 그러잖아. 네. 여기 빨간색 바깥으로 가는 선을 뭐라고 그래요? 이게 빨간색 바깥이라고 해서 적외선이지. 이쪽으로 가면 자외선이잖아. 그죠? 이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어떻게 돼요? 길어요? 짧아요? 길죠. 파장이 길어요. 네. 이게 왜냐하면 신호등 색깔이 있잖아. 빨간색을 정지신호로 보잖아. 네. 그럼 왜 빨간색을 정지신호로 놔요? 제일 멀리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장이 길어서 알겠어요? 그래서 파장이 길어. 알겠어요? 대신에 이 에너지 높이는 어때요? 낮지. 에너지는 낮아요. 에너지는 낮고요. 파장은 길어져요. 알겠어요? 그럼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파장은 어떻게 돼요? 짧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에너지는 더럽게 높아요. 알겠어요? 에너지는 더럽게 높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한계는 있죠. 이게 에너지가 높아지는데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게 계단식으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래서 이 얘기는 좀 딴 얘기인데 에너지 얘기. 하여튼 요건 약간 좀 상식 쪽에 가까운 거야. 그래서 이게 빨간색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파장은 길어지는데 에너지는 낮고 보라색 자외선 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래서 여기 파란색 여기 밑에 보면 나오는데 빨주노초 파남보잖아. 파란색으로 갈수록 파장이 짧아지고 에너지가 높아지는 빛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요? 네. 바로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달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이 되는 폭이 클수록 방출되는 빛 에너지가 크고 그래서 변동폭에 따라 빛의 색이 다르죠. 당연히 에너지 변동이 크면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겠죠. 그런데 물질의 입자 크기가 나노미터 정도로 단위로 나눠지면 물질의 전자 에너지 준위 구조가 달라져서 전자 에너지 변동폭의 변화가 생긴다.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를 양자점이라고 그래요. 밑줄 양자점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이거 에너지의 단위를 양자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양자라는 게 뭐 별게 있는 게 아니고 빛이 광양자죠. 일종의. 알겠어요? 전자도 약간 양자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 양자라는 건 뭐라고요? 반도체 성질을 가진 이거는 양자점이에요. 알겠어요? 양자라는 건 에너지 단위인데 그 에너지 단위를 그 입자로 만든 걸 뭐라고 그런다고? 양자점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래서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반도체는 또 알죠? 네. 빛이 뭐야? 전기가 통했다 안 통했다 이지라라는 물질이 알겠어요? 안 통하는 물질을 뭐라고 그래요? 부도체라고 그러고 통하는 물체를 도체라고 그러잖아. 그죠?
그래서 반도체 성질을 가진 나노미터 크기 입자를 얌자점이라고 하는데 얌자점은 크기에 따라 다른 색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나노미터 크기의 입자에 에너지가 공급되었을 때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변동되는 폭이 크다. 이건 밑줄 쳐야죠. 이건 나도 몰라. 크기가 작을수록 뭐라고요? 에너지 변동이 커요. 작은 놈이니까 어떻다고? 잘 움직이겠지. 그렇지. 더 지랄 맞겠지. 그 다음에 변동폭이 클수록 푸른빛, 이거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거죠. 여기서 지금 나온 거지. 변동폭이 클수록 뭐라고요? 푸른빛을 내고요. 작을수록 어떻다고요? 붉은색을 내는 거야. 붉은색을 낼수록 에너지가 어떻다고? 에너지가 낮아요. 알겠어요? 발생 에너지가 낮아요. 파란색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약간 그 과학 물리 시간에 거의 초보적인 약간 단계의 지식이죠. 알겠어요? 신호등 색깔 그 멈춤 신호를 왜 빨간색 한다고? 멀리서 파장이 제일 기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보라고요. 알겠어요?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는 어떻다고요? 낮아요. 알겠어요? 아니 똑같은 에너지를 파장이 길게 하면 에너지가 낮겠지. 근데 짧게 하면 높겠지. 이렇게 파동이 있잖아. 길어지면 실을 길게 하면 움직임은 달라도 멀리서 보이는 거고. 이게 뭐야? 파동을 짧게 하면은 막 쥐라겠지. 알겠어요? 이쪽으로 갈수록 무슨 색이라고요? 자외선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빨간색 적외선 쪽으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물리의 거의 기본적인 상식추인데요. 그래서 어디까지니? 그래서 붉은 계열의 빛을 냅니다. 발광 물질의 에너지 변동폭이 일정하지 않으면 선멸. 여기까지 이제 이 얘기 한참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뭘 하고 싶은 거야? 디스플레이 얘기하고 싶은 거야.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 한참 원자 얘기하다가 갑자기 디스플레이 얘기가 들어갔어. 그래서 디스플레이를 구현하기 어려워진다. 디스플레이는 빛의 삼원색인 빨강, 초록, 파랑. 이거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RGB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옛날 그래서 그 두꺼운 모니터 있죠. 옛날 그 옛날 컴퓨터들 그걸 무슨 모니터라고 그래? 그걸 RGB 모니터라고 그러죠. 그건 레드, 그린, 블루만 나와가지고 색깔 섞고 만드는 거거든. 그걸 RGB 모니터라고 그래. 알겠어요? 근데 요즘 모니터들은 이렇게 평면 쫙 해가지고 좋은 거 쓰잖아. 그거는 OLED 뭐 이런 거 좀 다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RGB의 색상을 합쳐서 특정 색을 만들어내는데 이게 빛의 삼원색이잖아. 그래서 빛의 삼원색이 얼마나 원색에 가까운지가 화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전자가 방출하는 빛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여기 나와 있잖아. 에너지가 클수록 파장이 어떻다고요? 짧아요. 이거 무조건 상식이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작을수록 파장이 어떻다고요? 길어요. 빨간색으로 가는 거 알겠어요? 수많은 원자로 이루어진 물질은 전자들이 넓은 에너지 밴드를 형성하기 때문에 전자들이 그렇죠. 수많은 원자들이 이루어지면 뭐라고요? 에너지가 밴드를 이루게 돼요. 알겠어요? 아까는 준이었는데 한 개는 밴드를 이루기 때문에 전자들이 에너지 밴드에서 다른 밴드로 이동하며 빛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따라서 방출되는 빛의 파장이 특정한 값이 아닌 뭐라고요? 당연히 범위가 되겠죠. 값이 아니고 범위가 될 겁니다. 알겠어요? 중첩이 됐으니까. 알겠어요? 원자들이. 때문에 나타내고자 하는 색의 파장뿐만 아니라 비슷한 다른 색의 파장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 원자들이 섞이다 보니까 결국 뭐라고요? 파장이 중첩돼가지고 색이 섞인다고요. 이렇게 깨끗한 색이 안 나온다고요. 하지만 양자점은 적은 수의 원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밑줄이죠. 양자점의 특징이 나와 있어요. 양자점은 뭐라고요? 반도체 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반도체 중에서 나노미터 그러니까 진짜 작은 거를 양자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알겠어요? 양자로 된 점이에요. 점 알겠어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요? 적은 수의 원자예요. 적은 수의 원자니까 순수한 색을 뽑아내기가 어떨 거다? 쉽겠지. 그래서 아주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갖는 얘는 뭐라고요?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가져요.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갖게 돼요. 거기 써있는데 그대로 쓰는 거야 나도. 그래서 좁은 범위의 파장을 갖는 빛을 낼 수 있다. 따라서 의도한 파장에 가까운 빛을 집중적으로 방출하고 그 외의 빛은 적게 방출함으로써 원색에 가까운 빛을 발할 수 있다. 한편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자 이거는 뭐라고요? 밴드에서 밴드로 가는 게 아니고 에너지 밴드 내에서예요. 그죠? 그래서 에너지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인해서 열이 방출되면서 발광률이 떨어질 수가 있다. 자, 밴드 내 이동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긴다고요? 밴드 내 이동에서는 아까 저거는 밴드에서 밴드로 가는 거야. 알겠어요?
근데 여기는 밴드 내에서 전자들이 이동할 때는 전자의 에너지 변동으로 해서 열이 방출되면서 발광 효율이 어떻게 된다고요? 떨어져요. 발광 효율이 떨어집니다. 발광 효율이 떨어집니다. 감소하겠죠. 뭐 감소 그냥 있는 대로 쓰는 거야. 밴드 내에서는. 그래서 에너지 밴드를 받는 발광 물질을 활용한 LCD와 같은 디스플레이는 다른 파장의 빛이 뒤섞이거나 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양자점 디스플레이. 그래서 LCD보다 더 좋은 게 뭐라고요? 양자점 디스플레이래. 나도 본 적은 없어. 양자점 디스플레이가 벌써 상용화 됐나? 모르겠어요. 지금 이 중간에 나온 게 OLED잖아, 그죠? 그래서 양자점 디스플레이라는 게 있대요. 뭐 그런가 보지. 양자가 붙으면 무조건 다 원자 이 얘기가 붙는 거야, 알겠어요? 양자 컴퓨터 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오고, 양자 역학할 때도 이 얘기가 나오고. 저희 이 얘기는 거의 양자 역학의 거의 기초쯤 되는 거야, 알겠어요? 디스플레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결국은. 그래서 양자점 디스플레이는 좋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러한 현상은 바로 뭐예요? 이 발광 효과가 떨어지는 걸 줄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이로 인해서 뛰어난 화질을 구현하면서 발열을 줄일 수 있어서 신소재가 됩니다. 양자점 디스플레이. 좋겠지 뭐. 난 본 적은 없어 몰라. 그래서 양자점은 이제 양자점에 대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양자점은 뭐가 있어요? 코어하고 쉘하고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대요. 코어 이건 나도 잘 몰라. 쳐본 거야 나도 이 문제는. 이거는 코어하고 쉘하고 리간드로 이루어져 있대요. 자, 코어는 뭐라고요? 코어는 뭐 중간 뭐 그 저기 중심부겠지 뭐. 쉘은 껍데기고 리간드는 화학 유기물이래잖아. 화학은 아니고 미안해. 유기화 맞네. 유기화합물. 그래서 무기물로 이루어진 쉘은 자 얘는 뭐라고요? 무기물이에요. 무기물. 무기물 반대 알죠? 유기물이죠 뭐 글쎄요. 유기물은 대부분 뭘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도 그렇고 뭐 아미노산,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쉘 얘가 이제 무기물 맞죠? 무기물. 껍데기니까. 우리말에도 이 말이 있죠. 껍질하고 껍데기가 있어요. 구별할 줄 알죠? 이거 껍질, 껍데기. 사과 껍질이에요, 껍데기예요? 껍질이죠. 조개? 껍데기죠, 그렇죠. 약간 석회 성분이 있으면 뭐? 대기. 그거 없으면은 질. 얘는 이 껍데기겠지. 그죠? 무기물 껍데기예요. 그래서 무기물로 이루어진 쉘은 온도나 습도에서 손상을 받아 발광효율을 유지하고 양자점의 수명을 연장하며 리간드는 쉘에 붙어서 안정화형 이것도 읽어보면 되잖아. 안정화하고 뭐 한다고요? 안정화하고 뭐 그다음에 성능 향상 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냥 읽으면 되지. 어디에 붙어 있다고? 여기에 붙어 있죠. 그래서 코어가 공기나 수분에 노출될 경우 산화될 수 있고 여기도 좀 쉬워요. 그나마 빛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색을 가진 물체에 빛이 닿아서 퇴색하는 현상인 광퇴색이 발생하여 양자점이 선명한 색을 띠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리간드와 쉘이 이러한 현상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당연하지. 껍데기니까 코어가 뭐 하는 걸 막아줘? 빛에 맞아서 저기 그 산화되는 걸 막아주겠지. 그래서 양자점과 같이 표면층의 중심부를 보호하는 구조를 가진 경우는 많지만 양자점은 크기가 큰 입자들에 비해서 특히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다. 표면층의 중요성이 크니까 양자점일수록 쉘과 리간드가 중요하다는 얘기겠지. 이는 물체의 크기에 따라 부피와 표면적의 비가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한 변이 10m인 정육면체의 부피와 표면적은 각각 1000세제곱미터와 600제곱미터이지만 한 변이 1m인 정면체에는 각각 1세제곱미터, 6제곱미터이다. 즉 부피가 1000배 줄어들 때 표면적은 몇 배 줄어들어? 100배 줄어들어요. 이처럼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 때 부피가 줄어드는 비율보다 표면적이 줄어드는 비율이 낮아요. 입자가 작아질수록 어떻게 된다고? 작아질수록 무슨 변화가 크다? 부피 변화가 크다. 이런 게 커질수록 또 마찬가지죠. 커질수록 커지든지 뭐 작아질수록 어쨌든 부피 변화가 뭐보다 크다? 면적 변화보다 크다. 뭐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서 이로 인해 양자점의 코어가 안정적으로 제 성능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뭐가 중요하다고요? 쉘과 리간드가 중요하다. 면적 변화가 적으니까 껍데기가 중요하다는 얘기지. 면적 변화가 중요하다는 거 껍데기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쉘과 뭐가
리간드가 중요하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의 재료로 사용되는 원소 중 하나인 카드뮴은 또 이제 반대쪽 이거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거 이제 지금까지는 밖에서 들어오는 거를 코어를 보호하는 거였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또 뭐예요? 코어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알겠어요? 코어가 이제 주로 카드뮴으로 만드는데 카드뮴은 독성이 있는데 셀과 리간드가 코어의 원소로부터 나오는 독성으로부터 사람과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제 밖에서 들어오는 산소를 통해서 코어를 보호하는 역할이었고 이제는 코어로부터 사람과 인간을 보호한다. 그래서 최근에는 카드뮴과 같이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물질 대신 갈륨인과 같이 독성이 적은 원소를 활용하는 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양면점의 코어는 원소들을 섞어서 가열할 때 발생하는 화학 반응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갈륨이나 인은 상대적으로 결합력이 약하여 반응성이 높은 물질을 첨가하거나 매우 높은 온도에서 합성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에 사용되는 원소들에 비해서 성능이 떨어지고 수명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뭐가? 인하고 갈륨인가? 갈륨하고 인 같은 어떤 코어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양자점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리간드를 최적의 상태로 만드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 그래서 인하고 갈륨이 뭐 이런 문제가 갈륨 맞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뭘 최적화한다고요? 리간드를 최적화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냥 쭉쭉 읽어보면 되죠. 뭐 앞부분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알겠어요? 그다음에 쉬어? 5분만 쉬지 뭐 그냥 죽을 것 같은데 아니야? 안 죽을 것 같아?